아저씨 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새벽 2시 텅 빈 연구소 복도에 울린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정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데이터와 씨름해온 과학자인 그가 40평생 이렇게 비논리적인 공포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죠. 그의 눈앞에는 11살 남짓한 소녀 다운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지? 혜준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도 없다는 듯 다운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빨리 증거를 챙겨서 도망쳐야 해요. 그들이 거의 다 왔어요.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몇 분 전 CCTV로 확인한 데이터 조작범의 침입, 그리고 눈앞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신비로운 소녀. 이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30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뒤흔든 그날 밤에 비상벨이 울리던 순간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벽 2시 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라이프젠 연구소 보안 시스템에서 보내는 긴급 알람이었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혜준은 순간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동안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경보였으니까요. 누가 연구소에? 혜준은 급하게 옷을 입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화면이 뜨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층 임상 데이터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희귀병 치료제의 3상 임상시험 데이터. 그것은 혜준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신약의 마지막 관문이었죠. 혜준은 차를 타고 연구소로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11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마킹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라진 한 사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연구소에 도착한 혜준은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멈추게 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아저씨, 여기 오면 안 돼요. 소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혜준은 당황했어요. 이 시간에 아이가 왜 여기에? 너는 누구니? 이런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들어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혜준의 숨이 멎을 뻔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정다운이에요. 그리고 아저씨가 만든 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혜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다운은 작은 손으로 데이터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숫자를 바꾸고 있어요. 부작용을 숨기려고요. 6개월 후에 이 약을 먹은 사람 중 절반이 죽어요. 다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 광경을 실제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떨고 있었죠. 혜준은 믿기 어려웠지만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어요. 엄마도 그래요. 엄마. 그 단어에 혜준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다운의 다음 말이 그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꿨죠. 엄마 이름은 한소윤이에요. 아저씨 알아요? 순간 혜준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11년. 소윤이 떠난 지 1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11살이라니. 혜준은 떨리는 손으로 다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윤이. 내 엄마가 어디 있니? 그때 데이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가 혜준과 다운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혜준은 본능적으로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 둘은 데이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조작된 임상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혜준은 재빨리 USB에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저씨, 이쪽으로. 다운이 혜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동안 검은 차량들이 연구소를 포위하는 것이 보였어요. 혜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 아니었죠.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다운이 말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전한 곳에서요. 혜준은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검은 차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1년 만의 재회, 그리고 밝혀져야 할 진실. 모든 것이 이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맞죠? 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답 대신 그는 다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차는 어둠을 가르며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소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11년 전 끊어진 이야기가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한옥마루에 앉아있는 소윤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혜준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눈앞의 여자는 분명 늙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소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혜준 씨. 그 한마디에 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1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다운이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일을 설명해줘.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혜준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밤을 기억해요? 우리가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던 날. 2014년 3월 15일. 파마킹 연구소의 작은 실험실에서 혜준과 소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었죠. 3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어요. 함께 회사를 차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최상혁이 모든 걸 망쳤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무렵 상혁은 같은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혜준을 질투하고 있었죠. 혜준의 재능, 성과 그리고 소윤과의 사랑까지. 상혁은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소윤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미래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악몽인 줄 알았죠. 하지만 꿈에서 본 일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과학자인 그로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 끔찍한 미래를 봤어요. 상혁이 우리 부모님을 죽이는 장면이었죠. 소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다운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상혁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능력을 알고 있었죠. 협박했어요.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당신을 해치겠다고. 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도.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어요. 라이프젠을 세우고 성공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죠. 다운에게 아빠 이야기를 들려주며 11년을 버텼어요. 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11년의 공백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소윤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엄마는 매년 아빠 생일날 라이프젠 앞에 갔어요. 다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서 아빠를 보고 왔죠. 그리고 울었어요. 매번. 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11년간 쌓아놓은 원망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상혁이 이번엔 뭘 노리는 거야? 혜준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소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라이프젠이에요. 당신이 개발한 신약 기술을 빼앗으려 해요. 그리고 소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다운이 엄마를 대신해 말했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해요. 제 능력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경쟁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혜준이 다운을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이가 있었어요. 자신의 딸. 11년 만에 만난 딸이었습니다. 파마킹이 인수합병을 발표했어요. 48시간 안에 결정하래요. 소윤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협박이야. 완전한 강탈이잖아. 상혁은 이미 라이프젠 주주들을 포섭했어요. 당신이 거부하면 강제로 빼앗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싸워요. 다운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예요. 혜준이 다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딸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과 똑같이 곱슬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혜준이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11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싸우자. 소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밖에서 까마귀가 울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으니까요. 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마킹의 변호사였어요. 정 대표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혜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상혁이 모르는 게 있어. 난 혼자가 아니야. 그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소윤과 다운. 11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서울 외곽의 작은 절 자비원. 이곳은 평범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곳이었죠. 혜주는 소윤의 손을 잡고 돌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운은 두 사람 앞서 가볍게 뛰어올랐어요. 묘신보살님은 엄마의 스승이에요. 다운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상혁 아저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죠. 법당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승이 따뜻한 미소로 일행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죠. 소윤아, 오랜만이구나. 묘신보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준 박사님.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노승 앞에서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묘신보살은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신문 스크랩, 의료 차트, 그리고 흑백 사진들. 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키메라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도시 전설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묘신보살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상혁이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뒤에는 병상에 누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혜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희귀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인체 실험이었죠. 묘신보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중 47명이 죽었습니다. 소윤이 혜준의 팔을 꽉 잡았어요. 다운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의 딸입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김유진입니다. 프로젝트 키메라 생존자 유가족 모임 대표예요.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실험 당시 매일 쓰신 일기예요. 혜준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처참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주사를 맞았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 옆 침대 환자가 죽었다. 벌써 10번째다. 최상혁 박사가 웃으며 말했다.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입니까? 다운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하얗게 변했어요. 아빠, 저 보이는 게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위스 추리히 은행 계좌번호 7834-2901. 최상혁이 실험으로 번 돈을 숨긴 곳이에요. 그리고 다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 붉은 벽돌 건물. 지금도 실험이 계속되고 있어요.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도요?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23명의 환자가 있어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실험에 참여했죠. 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쌌어요. 이 자식이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묘신보살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요. 그녀는 전화기를 꺼냈어요. 김도연 박사님, 저 묘심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보살님. 저 이제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파마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겠습니다. 혜준이 놀라 소윤을 바라봤어요. 소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김도연 박사는 파마킹 수석 연구원이에요. 3년 전부터 묘신보살님과 연락하며 증거를 모았죠. 유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상혁의 모든 범죄 기록이요. 문서, 동영상, 녹음 파일까지. 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최상혁 아저씨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순간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절 앞에 멈춰 섰어요. 묘신보살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들이 왔군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상혁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혜준이 다운을 품에 안았어요. 소윤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묘신보살이 말했습니다. 이미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종을 울리자 법당 뒤편에서 스님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생중계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젊은 스님이 외쳤어요. 시청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혜준이 놀란 눈으로 묘신보살을 봤습니다. 노승이 씩 웃었어요. 최상혁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왔지만 카메라를 보고 멈칫했어요. 정혜준 박사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최상혁 회장님이 대화를 원하십니다. 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함께 가겠습니다.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아니면 여기서 계속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5년 전 프로젝트 키메라에 대해 말이죠. 그 이름을 듣자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오십시오. 혜준이 소윤과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어 나갔어요. 유진이 외쳤습니다. 정 박사님,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묘신보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밖으로 나온 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다운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최상혁 아저씨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거예요. 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검은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뒤따르는 차들에는 기자들과 유가족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국회의사당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혜준은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당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꽉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혜준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혜준이 일어섰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어요. 파마킹의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그리고 최상혁의 비리. 혜준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을 때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위원장의 물음에 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15년 전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도 밝혀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혜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희귀병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인체 실험. 그중 절반이 사망했다는 사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짓말이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최상혁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혜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도 그 연구실에 있었잖아. 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도 그때 그곳에 있었죠. 신입 연구원으로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최상혁이 비웃었습니다. 위선자. 네가 그렇게 정의로운 척하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신쟁이 아내와 이상한 딸. 순간 혜준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최상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아십니까? 정혜준의 아내는 무당이고 딸은 미래를 본다고 주장하는 아이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또 열렸어요. 아빠. 다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윤이 뒤따라왔어요.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온아, 여긴. 아저씨. 다온이 최상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K-773만 4,521이죠? 어젯밤 11시 32분에 5억을 인출하셨고요. 최상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 창고. 거기서 불법 약물 실험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환자 12명이 갇혀 있어요. 다온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어요. 2시간 후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본 미래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검찰에 즉시 확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상혁이 비틀거렸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어요. 2시간 후 대형 TV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 최상혁 파마킹 회장 비밀 계좌 적발. 베트남 불법 연구소 급습 환자 12명 구출. 혜준은 다온을 꼭 안았어요. 소윤도 다가와 함께 안겼습니다. 다온아, 너무 위험했어. 왜? 아빠가 혼자 싸우는 걸 볼 수 없었어요. 다온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1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단어.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라이프젠 연구소. 혜준은 연구실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밖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희귀병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든 촛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혜준아. 소윤이 옆에 왔어요. 그녀의 손이 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11년 동안. 쉿. 혜준이 소윤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알아. 다 알아.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1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아빠, 엄마. 다온이 뛰어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의 물결이 희망처럼 일렁거렸어요. 저 사람들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다온이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혜준이 딸의 어깨를 감쌌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다음 날 아침. 최상혁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파마킹은 분할 매각이 결정되었고 그 돈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게 되었어요. 혜준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그는 선언했어요. 라이프젠은 앞으로 모든 희귀병 치료제를 원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환자도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고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옥상. 혜준과 소윤, 다온이 함께 서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아빠, 제가 또 하나 봤어요. 다온이 말했어요. 뭘 봤니? 우리의 미래요. 아주 밝고 따뜻한 미래. 혜준과 소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온을 가운데 두고 세 사람이 손을 잡았어요. 별들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희망의 불빛처럼.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최상혁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때 제약업계의 제왕이라 불렸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징역 25년, 벌금 500억 원.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질 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젝트 키메라의 희생자 가족들이었어요. 15년을 기다린 정의였습니다. 혜준은 법원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옆에서 소윤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소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죠. 11년 동안 숨어 살았던 그림자에서 벗어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다운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혜주는 딸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이 가득했죠.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야지. 네가 본 미래처럼 말이야. 다운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다음 날 혜주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주목했어요. 라이프젠은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갑니다. 과학과 인간의 직관을 결합한 통합의학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혜주는 잠시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이죠.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미신을 의학에 접목시킨다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죠. 혜주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겁니다. 다만 직관과 예지가 주는 단서를 무시하지 않을 뿐이죠. 그때 다운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운은 기자 한 명을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왼쪽 폐를 검사해보세요. 아직 증상은 없지만 3개월 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기자는 당황했지만 호기심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고 왔어요. 초기 폐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발견해서 완치가 가능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통합의학센터는 서울 북한산 자락에 세워졌어요.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과학의 정확함과 인간의 따뜻함이 만나는 곳. 개원식 날 묘신보살이 축원을 했습니다. 아픈 이들이 치유받고 슬픈 이들이 위로받기를.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불길한 징조 아닐까요? 하지만 다운이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축복의 비예요. 이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뜰 거예요. 정말로 10분 후 빗줄기가 멈추고 커다란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센터에서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어요. 의사들이 포기한 희귀병 환자였죠. 소윤이 그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어요. 베트남 전통 약초를 써보세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맞을 거예요. 혜준의 연구팀이 그 약초를 분석하고 정제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는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에요. 환자의 가족이 울며 감사 인사를 했죠. 하지만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과학일 뿐이에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센터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의료진이 찾아와 배우고 갔죠. 어느 봄날 저녁 혜준과 소유는 센터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또 안 좋은 미래를 봤어? 소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혜준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댔어요. 좋은 미래를 봤어요. 우리 둘째가 생겼어요. 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정말이야? 네. 이번엔 아들이에요. 그리고 소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할 거예요. 특별한 능력 없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거예요. 혜준이 소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11년 만에 다시 찾은 행복이 이제야 완전해지는 것 같았죠. 다운이 뛰어와 부모를 안았습니다. 동생이 생긴다고요? 와, 정말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어요. 라이프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희귀병 치료제를 원가로 공급하기 시작했죠.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마킹의 자산은 모두 매각되었어요.
그 돈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이 만들어졌죠. 프로젝트 키메라의 희생자 가족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최상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혜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혜준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최상혁 씨의 죄는 최상혁 씨의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어머니,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노인이 떠난 후 혜준과 소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가을이 왔습니다. 다온은 의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최연소 합격자였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나요? 다온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아픈 사람들의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감탄했습니다. 11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센터는 환자들과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캐럴을 불렀죠. 혜주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였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빛을 찾은 해였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의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아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의학을요. 그때 다온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온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밝은 미래가 보여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어요. 우리도 그 미래를 믿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날 밤 혜준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윤이 만든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소윤이 혜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도요. 그리고 우리 다온이도. 다온이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란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죠. 과학과 사랑, 이성과 직관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길이었습니다.